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경기도 고양시의 항공대학 근처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첫 번째 근무지가 이초소였는데 그 전에 있었던 약간의 소란이 생각나서 기분이 언짢았다고 한다. 잠깐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근무지에 도착해 별다른 할 일도 없고 해서 부사수와 잡담을 나누었다. 초소를 몇 번 이동하고서야 복귀 시간이 되었고 후번 근무자가 예상보다 일찍 와서 기분 좋게 막사로 복귀하는 도중이었다. 이 초소 근처 쪽으로 무언가 하얀 것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더라고 한다. 오싹한 기분이 들어 발걸음을 재촉해 막사로 재빨리 복귀했다고 한다. 빠른 걸음으로 긴장된 마음을 다스리며 막사로 오는 도중 우리 소대 막사 위쪽 길로 2명의 근무자가 복귀하는 것이 보였다. 이 시간에는 자기들 이외에 복귀할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소대의 군기를 담당하는 자신은 그 2명을 혼내줄 생각으로 부사수와 함께 흩어져서 길가 덤불숲으로 몸을 은폐한 후 암구호를 외쳤다. 그 2명은 다가오는 속도가 줄어들지 않은 채 그대로 그 고참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왔다. 불시 검문을 가끔 나온다는 중대장인가를 생각해 보았지만 방탄 헬멧을 쓰고 총을 메고 있는 복장을 보아 검문을 나온 간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 들려서 그런가 생각하고 조금 큰 목소리로 다시 암구호를 외쳤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길래 어떤 짬밥이길래 싸가지 없는 놈이 근무지 이탈에다가 암구호까지 무시하고 오나 싶어서 자신보다 고참이더라도 그냥은 안 보내겠다고 다짐하고 덤불에서 나왔다. 덤불에서 나와서 고개를 들어 다시 보니 다가오던 그 2명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부사수가 김상병님 복귀 안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기에게 다가왔다. 무슨 귀신에 홀렸나 하는 마음에 아까 그 2놈 어디 갔나 못 봤냐? 라고 물었더니 그 부사수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혼자 길가로 뛰어 들어가서는 저보고 암구호를 대라고 하시길래 장난하시는 줄 알고 암구호 대는데도 또 암구호 대라고 하시고 오늘 조금 이상하십니다. 라고 했다. 그 고참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 덜컥 겁이 나서 막사로 있는 힘껏 뛰었다. 그런데 막사로 뛰쳐 들어오면서 귓가에 남자가 키득거리며 웃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미칠 것 같은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 하지만 그 고참과 같이 근무를 선 부사수가 하는 말은 더 황당했다. 근무지에 도착해서 그 고참은 계속 혼자 중얼거리고 키득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 고참이 하도 이상해서 말을 걸어볼 겸 뭘 물어보면 꼬박꼬박 대답을 해주었다고 한다. 좀 이상해 보였는데도 워낙 소대 내에서 무섭기로 유명한 사람이라 왜 이상한 사람 마냥 혼자 중얼거리냐고 물어볼 수는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더 이상했던 건 후번 근무자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성큼성큼 초소를 이동하더라는 것이었다. 자기는 혼자 남아 후번 근무자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때까지 보았던 그 고참의 행동도 이상하고 고참에게 무슨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어 따라갔다. 2번의 초소 이동을 했지만 계속해서 아까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고참을 보고는 무언가에 홀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지만 별달리 해가 될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아서 가만히 지켜만 보았는데 근무지 복귀하는 길에서는 혼자서 길가에 있는 덤불로 몸을 가리고는 맞지도 않는 암구호를 선창했다고 한다. 자신은 고참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건 알았지만 정신마저 놓은 줄은 몰랐고 소름이 돋았다고 한다. 분명 무언가에 홀린 게 틀림없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재빨리 암구호를 댔지만 못 들은 건지 다시 암구호를 요구하더니 덤불에서 나와 자신을 붙들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디 갔냐며 물었다고 한다. 그러고는 혼자 금방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듯 막사로 뛰어 들어갔다고 한다. 그 사건은 중대 내에서도 꽤 유명한 일화가 되었고 중대장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중대장님은 그 고참에게 대대로 복귀할 때까지 무조건 막사 행정실 근무만 서도록 지시했고 초소 근무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SF에서의 생활도 3개월이 지나고 그 사건 이후로 우린 별다른 큰 사고 없이 대대로 복귀할 수 있었다. 대대로 복귀하고 얼마 지나지 않고 정신교육 시간에 중대장님이 전 중대원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중대장님이 김상병님을 대대 복귀할 때까지 행정실 근무만 서게 한 이유를 지금 들을 수 있겠구나 싶었고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두가 다음 말에 귀 기울였다.
자네 혹시 사건이 있던 그날 초소 이동 중에 이 초소쯤에서 하얀 무언가 보이지 않았나? 우리 소대원 모두는 경악했다. 그 하얀 무언가 봤다는 사실은 우리 소대원들만 아는 사실이었다. 소문은 그저 김상병님이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행동했다라는 게 전부였고 자세한 사항을 아는 사람은 우리 소대원들 뿐이었던 것이다. 김상병님은 예라고 대답했고 그 후에 중대장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는 우리를 또 한 번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귀신 소동이 있게 된 것은 몇 년 전에 에스프로 파견 나간 중대에서 근무 나갔던 사수 하나가 밤에 복귀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 있고부터였다고 한다. 그 당시 후문 막사에는 도랑이라고 하기에는 좀 크고 강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은 아무튼 조금 큰 도랑이 있었다고 한다. 장마철이라 그 도랑에 물이 깊어지고 물살도 꽤나 빨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비바람에 날아온 비닐하우스의 조각이 귀신으로 오해받아 소동이 잠깐 있었다고 한다. 사고가 있던 날 밤 근무 복귀를 하는 사수 하나가 근무지 이탈을 하고 막사로 일찍 복귀하는 녀석들을 보았고 혼내주려고 생각했는지 몸을 은폐하기 위해서 부사수와 반대 방향인 그 도랑 쪽으로 몸을 숨기는 도중 비로 인해 집안이 약해진 곳을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흙이 무너지면서 물에 빠졌는데 총이 나무 뿌리에 걸려서 아래쪽으로 떠내려가지도 못하고 빠른 물살에 물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익사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부터 별로 깊지도 않은 그곳에서 익사 사고가 잇따랐고 다들 하나같이 이 초소 근처에서 하얀 무언가를 보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안 되겠다 여긴 부대 측에서는 인력을 동원해서 그 도랑을 없애버렸다고 한다. 익사 사고는 없어졌지만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어김없이 그곳에서는 귀신 소동이 있었고 몇몇의 근무자들은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서 도저히 군생활을 이어서 할 수가 없었고 군의관의 동의를 얻어서 제대를 한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야기가 다 끝나고 우리들은 싸늘한 기분으로 오싹함을 감출 수가 없었고 그 김상병님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고 그 일 이후로 김상병님은 우리 중대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때 있었던 경험을 본인에게 제대로 한번 들어보려고 다들 아우성이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오싹하기도 하다. 두 번째 이야기, 가위에 눌려본 적이 있나요? 가위에 눌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 기가 약한 사람이 가위에 자주 눌린다고 하죠. 저는 기가 센지 태어나서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가위에 눌렸던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 친구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었는데 집을 이사가고 난 후 연속으로 귀신과 가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친구 집은 한 달 만에 다시 이사를 갔고 그동안 저희 집에서 숙박하던 그 친구는 집이 다시 이사하자 그때서야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로는 가위에 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 집이 이사 가던 날 그 친구는 집이 이사를 가던 말던 저와 게임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새 집이고 뭐고 그는 그저 짐 정리하는 게 귀찮다며 저녁 때나 집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8시쯤까지 함께 게임방에 있다가 그 친구의 집을 구경할 겸 함께 그 집에 갔습니다. 전에 살던 집보다 확실히 크고 말끔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이 있다면 그 친구의 방이 이상하게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 정도일까요? 여름이었으니 오히려 부럽다 싶었습니다. 친구의 짐 정리를 도와주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친구는 남은 짐들을 정리하고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다가 이상할 정도로 추워져서 잠이 깼습니다. 여름인데 말이죠. 눈은 떴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순간 그 친구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 상황에 가위에 눌렸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마루에서 주무시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족들이 깰까봐 소리를 작게 하시고 TV를 보곤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TV 소리가 머리가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요. 그러다 TV 소리가 갑자기 들리지 않는다 싶더니 이번엔 옆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친구가 눈만 옆으로 돌려서 보니 의자에 어린 꼬마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의자는 바퀴가 달려있고 360도 회전이 되는 컴퓨터 의자였습니다. 거기에 꼬마 2명이 앉아서 그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의자가 삐걱삐걱 돌아가는데도 머리는 돌아가지 않고 그를 계속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돌아가는 의자 위에서 꼬마 둘이 속삭이더랍니다. 저 녀석 지금 자? 앉아, 눈 뜨고 있잖아. 자는 것 같은데. 안 잔다니까. 친구는 이때쯤 거의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확인해 볼까? 이 소리를 듣고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꼬마 둘은 의자에서 내려오더니 그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두 꼬마 모두 양손에 손가락이 없었고 손바닥만 있었습니다. 기절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꼬마 두 명이 그의 위로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그 조그만 아이 두 명일 뿐인데 돌덩이 두 개처럼 무거웠습니다. 계속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는데 꼬마들이 그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더랍니다. 손가락도 아니고 손바닥으로 그의 눈을 강제로 위로 올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안간힘을 써봤지만 결국 눈꺼풀을 올라가고 꼬마들이 웃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안 자면서 왜 자는 척했어? 밤새 그의 눈을 강제로 뜨게 해놓고 자기들이 손가락 잘렸던 이야기를 끝도 없이 되풀이하며 새벽녘이 되어야 장롱 속이나 침대 밑으로 스멀스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밤이면 또 시작되었습니다. 집이 다시 이사를 하고 그 아이들을 더 이상 보지 않았지만 친구는 그 이후로 한동안 혼자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선생님의 괴담. 선생님 집안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었으며 선생님의 언니 역시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언니는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단아하고 은근히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의 소유자였습니다. 언니는 가족들이 사는 전주를 떠나 발령받은 학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대전이나 대구 중 한 곳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곳에서 혼자 산 지 2개월이 조금 넘은 어느 날, 언니의 집 앞에 장미꽃 한 다발과 함께 몇 주 전부터 봤는데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든다는 내용의 카드가 들어있는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예쁘다는 말에 기분 나쁠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물을 주는 횟수가 늘어나자 선생님도 그 남자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가끔 학교 일 때문에 평소보다 늦게 집에 오면 집 문에는 오늘은 평소보다 좀 늦으시네요. 얼굴 보고 가려고 했는데 라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차라리 남자다운 모습으로 대면하여 당신을 좋아합니다. 한번 만나봅시다라고 당당히 말했다면 언니도 만남을 고려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 몰래 자신을 훔쳐본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호감은 싸늘하게 식어갔고 언니는 아는 분 소개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가 발전하자 어떻게 알았는지 그 스토커는 전화번호까지 알아내 전화를 걸어와서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선생님은 스토커가 소심한 성격이라 실제로 해를 입히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겁을 먹었습니다. 이후로도 스토커는 계속해서 협박을 이어갔고 결국 언니는 스토커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있는 상황을 경찰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빠른 대처로 인해 언니는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커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에 출소했으며 언니는 그 사이에 만나던 남자와 결혼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스토커는 다시 언니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 사건 이후로 언니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백화점 괴담. 이모부께서 백화점에서 일하시며 재고를 관리하는 일을 맡고 계십니다. 어느 날 재고 정리를 하다 보니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일하게 되었는데요. 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잘 내려가던 중 3층에서 갑자기 멈추며 문이 열렸고 문 앞에는 노란 드레스와 피크닉 모자를 쓴 여자 마네킹이 서 있었습니다. 이모부께선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 얼어붙으셨고 아무도 없는 층에서 마네킹을 발견한 것은 매우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3층에서 내려 마네킹을 다시 진열대에 두고 1층으로 내려가 집에 가셨습니다. 다음 날 일이 있어 다시 6층까지 올라가던 중 3층에서 내려 마네킹을 두었던 곳을 확인하셨는데 전날 본 여자 마네킹이 아닌 다른 남자 마네킹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모부께선 누군가가 새로 진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옆 광고판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광고판에 있는 여자가 어제 본 노란 드레스와 피크닉 모자를 쓴 마네킹과 똑같은 옷을 입고 3층 버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모부께서는 식은땀을 흘리셨고 밤에 보았던 마네킹이 사람 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회상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그녀의 손. 삼촌은 어렸을 적부터 귀신 같은 것을 자주 보고 죽을 뻔한 경험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끝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삼촌이 23살쯤 되던 해 집 형편이 좋지 않아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벼룩시장에서 신문지를 들고 빠르게 달려가던 중 빨간 우산을 든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은 빨간 우산을 쓰고 있어서 더욱 눈에 띄었고 가까이 다가오니 그 사람은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검은색 생머리를 풀어헤친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지만 한편으로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삼촌은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소름 끼치게 웃으며 깨르륵 소리를 내었습니다. 삼촌은 무서워서 그 자리를 도망치듯 피하려 했지만 그 순간 뒤에서 자동차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여자가 차에 치였습니다. 차에 치이는 모습을 봤고 그 여자의 사지가 찢겨나갔습니다. 그중 팔이 삼촌의 배 쪽으로 날아왔고 삼촌은 그 손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깨어나 보니 삼촌은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물어보니 가족들은 그것이 꿈이라고 하며 잠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은 꿈이었구나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배 부근이 가렵고 그 꿈이 너무 생생해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들었을 때 발밑에서 무언가가 꿈틀대는 것을 느꼈고 삼촌은 그 물체가 꿈틀거리며 삼촌의 발로 올라왔습니다. 그 물체가 삼촌의 배에 닿자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체는 삼촌의 배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삼촌은 또다시 기절했고 같은 꿈을 계속 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삼촌은 유명한 무당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삼촌을 보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하며 삼촌을 돌며 무언가를 뿌렸습니다. 무당은 격해지며 삼촌에게 소리쳤고 삼촌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삼촌은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고통스러워하며 삼촌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삼촌을 잡으려는 순간 삼촌은 그녀에게 팔을 던지며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손을 받고는 사라졌습니다. 삼촌은 그 꿈에서 깨어나 자신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촌은 옷을 들어 배를 보니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고 삼촌은 나중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6번째 이야기, 붉은 문. 8월 중순이었나요? 장마가 막 끝났을 시기였습니다. 제 친구가 집이 비었다며 술을 마시러 오라고 했어요. 저희 둘이서 새벽 2시까지 마시다가 다음날 숙취를 고려해 그냥 잤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꿈을 자주 꿉니다. 좋은 꿈이든 슬픈 꿈이든 악몽이든 야한 꿈이든 꿈 자체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주변이 하얀 공간인 곳에 서 있었어요. 제 앞에는 붉은 문짝이 하나 보였습니다. 검붉은 피가 물든 것처럼 칠해진 문이었죠. 갑자기 그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눈빛이 매서운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그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쏘아보더군요. 그 눈빛에 갑자기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 남자는 약 5초간 저를 째려보더니 다시 나갔습니다. 그 눈빛에 매혹된 것인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문 밖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방 문고리를 잡는 순간 뒤에서 모를 위화감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흰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나가면 죽어.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아 바로 꿈에서 깼습니다. 참 더러운 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아침에 친구를 깨워놓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부터 그 꿈에 나왔던 여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항상 잠들면 제 몸 위에 앉아서 몇 날 며칠 가위를 눌리게 했습니다. 그 여자가 계속 잘했어라며 소름 끼치게 깔깔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달리던 며칠 즈음 집 비었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전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희가 술을 마셨던 날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순간 머리에 모든 회상이 지나가며 그 꿈 내용이 떠오르기 시작하며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와 잤던 그 방 문 색깔도 붉은 문이었거든요. 7번째 이야기, 집터에 관한 이야기. 평소에 그 친구 집이 자주 비어서 다른 친구들과 그곳에서 모이곤 합니다. 한 번은 그 집 주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집터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파트입니다. 주공임대 아파트입니다. 남쪽 어느 초등학교는 임대아파트 학생을 받지 말라고 학부모들이 데모도 하던데요. 잡설은 그만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친구 옆집에는 홀로 사시는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가끔 아들이 찾아오긴 했지만 자주 오지는 않았고 방문도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어느 날부터 치매 증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은 점점 지저분해졌고 바퀴벌레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복도식이라 집들이 아주 촘촘히 붙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필연적으로 각각 옆집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 집에도 바퀴벌레가 눈에 띄울 정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제 친구 누나는 불이 꺼진 집에 들어 불을 켜면 사사삭 사라지는 수십 마리의 바퀴벌레 때문에 노이로제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이미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 할머니께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그 반대편 집에서는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어느 날 그 반대편 집 아주머니께서 참지 못하고 업자들을 불러 문을 따버리고 집안 구석구석에 바퀴벌레 약을 살포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집에 계시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은 잠잠히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할머니께서 그 집 화장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이 왔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연사로 판단되어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연히 바퀴벌레 약 때문이라고. 그 후 얼마간 제 친구는 평소에 안 눌리던 가위를 눌렸다고 합니다. 침대가 창가를 향해 있어서 그렇게 자고 있는데 어느 여자가 방범창에 얼굴을 쏙 넣은 채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가위에 눌렸는데 저라면 상당히 무서웠을 텐데 그 친구는 오히려 담담하게 넘기더군요. 그 전에도 집 주위에서 죽은 사람이 제법 있다면서요. 그럴 때면 며칠간 가위에 눌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서 학교를 제껴버린 저는 그 친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그 친구는 수업이 일찍 끝나서 집에 왔다고 하더군요. 다른 친구 한 명을 더 불러서 셋이서 빈둥거리다가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 집은 컴퓨터와 TV를 연결해 꽤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친구는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관계로 공포영화가 쥐약인 저는 베개 하나를 껴안고 떨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좀 더 빈둥거리다가 친구의 누나가 돌아오더군요. 우리는 당구나 한 판 치자며 나가려 했는데 누나가 제 친구에게 나가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우리는 시간이 늦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둘이 먼저 나가고 그 친구는 누나와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후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동 7층에서 한 명 뛰어내렸다네. 그 자리로 가보니 피 한 방울 없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경우 사람의 그림을 그려놓고 노란 줄을 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드라마를 너무 봤나 봅니다. 하긴 예전에 저희 동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했을 때도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아무튼 당구를 치고 집에 와서 자려고 누우니 갑자기 제가 다 오싹해지더군요. 그 친구는 오늘은 가위에 눌릴지도 모르겠네요. 8번째 이야기, 엄마를 잃은 경험. 평소에도 저는 하루에 10시간씩 잠을 잡니다. 친구들은 잠자는 병에 걸렸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냥 10시간씩 자요. 집에서 7시간, 학교에서 3시간 잡니다. 우리 가족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와 엄마는 반년 전에 별거하기로 하셨고 각자 사시는데 저는 아버지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엄마에게 전화하려 하면 엄청난 화를 내십니다. 일의 발단은 3달 전부터입니다. 그날도 예외 없이 학교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생물 시간인가 국사 시간이었죠. 잠을 자는 동안 한 달에 어쩌다 한두 번꼴로 꾸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날 꿈은 정말 세상이 종말한다 해도 이보다 더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잠을 자던 도중 어느 순간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꿈을 꾸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꿈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볼을 꼬집으면 아프지는 않지만 볼을 꼬집었구나 하는 감각이 남을 정도로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제가 나타났고 자상하고 따뜻한 저희 어머니도 나오셨습니다. 저는 엄마와 행복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시간이 바뀌듯 필름이 바뀐 듯 몇 년 후에 제가 나타나고 몇 년 후에 저희 엄마도 나타났습니다. 그때도 엄마와 저는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휘리리. 몇 년 후에 제가 나타나고 엄마와 말싸움을 하며 처량하게 울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우는 것을 보고 따라 울으셨습니다. 몇 년 후에 제가 나타나고 마침내 현재 16살의 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빠 몰래 엄마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삼양 사거리에서 만나기로 했죠. 도로가 생기고 신호등이 생기고 사람들이 생기고 자동차가 싱싱 지나갔습니다. 신호등 불은 빨간 불이었는지 초록색 불이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어떤 색인지는 모르지만 신호등 불빛이 변하고
엄마가 도로를 건너고 있을 때 자동차인지 오토바이인지 모를 무언가 철덩이가 저희 엄마를 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되었고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덜덜덜 떨며 저희 엄마한테 걸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한마디만 하시고 무너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었습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잘못한 것을 후회하며 울고 앞으로 효도하지 못할 것을 울고 소중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을 울고 정말 세상이 멸망한다 해도 낼 수 없을 만큼 큰 소리로 길거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정말 끔찍합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죽는다는 것,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그렇게 후회되고 커다란 슬픔이 되고 통곡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제 장문 실력이 형편없어서 제대로 표현할 순 없지만 정말 온몸의 피가 모두 눈물이 되어도 흘릴 수 없을 만큼 울고 또 울고 한없이 통곡했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저희 어머니를 살려줄 테니 전 세상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 한다면 다 죽일 수 있을 만큼 분박져 오르는 감정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깨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저를 보고 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서럽게 우느냐. 수업 중인데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소리가 얼마나 크고 애통했던지 제 소리를 듣고 옆반에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 아직까지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교실 창문을 뛰어내려 엄마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실은 4층입니다. 그때 아래는 나무가지에 안 걸렸으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제가 운동신경과 체력 하나만큼은 발군이어서 팔이 삐고 온몸에 약간의 타박상과 긁힌 상처만 입었습니다. 교장실이나 학생부실에 불려가진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너무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수업 끝나자마자 튀어서 그날 엄마를 만나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9번째 이야기, 불길한 낯선 사람. 그날은 유난히도 날씨가 흐렸고 오후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친구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자주 가던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왠지 모르게 불안함이 밀려왔다. 카페의 창문을 통해 바라본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지나갔지만 내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 사람은 중년의 남자로 평범한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과 눈빛이 묘하게 나를 압도했다. 그는 내 시선을 느낀 듯 카페 창문 밖에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 사람의 눈빛은 차갑고 그 어떤 감정도 없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갑자기 불편한 기분이 들어 친구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쳐다보며 서 있었다. 그때 친구가 말했다. 혹시 그 사람 어디서 본 적 있어? 나는 그 사람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전혀 기억에 없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은 점점 더 가까워지며 내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갑자기 남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자신감을 보이는 듯한 그의 태도와는 달리 주변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느껴졌다. 남자는 우리 테이블 근처로 다가와 갑자기 나에게 묻기 시작했다. 오늘 날씨 참 이상하죠? 그의 말에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나는 그 말이 불쾌하게 들렸다. 그 사람이 내게 가까이 다가온 순간 나는 무심코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그 사람은 미안하다고 한마디 남기고 카페를 나갔다. 그의 모습은 그다지 기억에 남지 않았지만 그 불쾌한 느낌은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있었다. 카페를 떠난 후에도 그 사람의 눈빛과 말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언가가 계속 내 주위를 맴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그 사람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없었다. 10번째 이야기, 폐가에서의 경험. 어느 날 나는 친구와 함께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그곳은 주변에서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호기심이 가득했다. 우리 둘은 폐가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공기를 느꼈다. 자칫하면 이곳에서 나가지 못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었다. 주위는 고요했고 바람조차 끊어진 듯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둡고 먼지 쌓인 방들이 펼쳐졌다. 벽에는 누군가가 그린 듯한 이상한 그림들이 있었고 그 그림들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방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탐험을 이어갔고 그때 갑자기 내가 보지 못한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바로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여자는 검은 옷을 입고 마치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었다. 나는 순간 그 여자의 모습이 무섭고 기이하게 느껴졌다. 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나를 쳐다보았고 나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다. 너희는 나가야 한다.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고 친구를 재촉해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폐가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여자의 얼굴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 폐가 근처로 다시는 가지 않기로 했다. 11번째 이야기, 괴상한 손목시계. 한여름 나는 친구와 함께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 자주 가던 곳을 찾아갔다. 그곳은 근처의 골동품 가게였다. 이 가게는 오래된 물건들을 많이 팔고 있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그날 내가 물건을 찾던 중 우연히 한 손목시계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손목시계는 너무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그것을 보고 싶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손목시계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자 그 시계는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시계의 바늘은 평범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이상한 방향으로 회전하기도 했고 그 안에 담긴 숫자들도 이상하게 불규칙하게 움직였다. 나는 그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친구에게 말했지만 친구는 그저 웃으며 그런 일은 기계적인 결함일 뿐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나는 그 시계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 시계를 구매하지 않고 가게를 떠난 후에도 그 손목시계의 존재는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몇 주 후 나는 그 시계를 다시 보려고 그 가게로 갔다. 하지만 그 가게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주변도 변해 있었다. 그 시계가 있었던 장소는 이제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고 그때 나는 그 시계가 내가 본 유일한 손목시계였음을 확신했다. 그 시계는 내가 경험한 것 중 가장 기이한 물건이었고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시계를 다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씁쓸했다. 12번째 이야기, 수상한 아저씨. 어린 시절 나는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아저씨가 다가왔다. 그 아저씨는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이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아저씨는 우리에게 다가와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요즘 날씨 참 좋네. 학교는 잘 다니니?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을 던졌지만 점점 그 아저씨의 말투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말을 할 때마다 눈빛이 무척 날카롭고 지나치게 나를 쳐다보았다. 내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을 때 그 아저씨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는 한마디를 던졌다. 너희들 아파트 1층에 살지?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 아저씨는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 그의 웃음은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기이한 웃음이었다. 나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나기로 했다. 우리 엄마가 부른다며 친구와 함께 그 아저씨를 떠나갔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아저씨를 다시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날의 불안한 느낌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아저씨는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13번째 이야기, 밤에 나타난 남자. 어느 날 밤,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던 나는 갑자기 도로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매우 긴장된 표정을 지으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감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너무나도 급하게 다가왔고 그때 친구가 나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조금 이상하지 않아? 그 남자는 우리를 지나쳐서 앞서가고 있었고 우리는 그 사람을 멀리서 따라갔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빠르게 걸었고 우리는 그를 추적하듯이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갑자기 멈추고 뒤돌아보며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정말 무섭고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과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서둘러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이후로 그 남자와는 다시 마주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의 불길한 눈빛과 순간의 긴장감은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아있다. 무엇을 느꼈는지,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14번째 이야기, 그림 속의 남자. 어느 날 집에서 책을 읽고 있던 나는 문득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쳐보게 되었다.
그 앨범 속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어릴 적 모습들이 가득했지만 그 중에서 하나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에는 평범한 풍경이 담겨 있었고 그 중 한 구석에 서 있는 남자 한 명이 있었다. 그 남자는 누구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고 그가 왜 그 사진에 등장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사진 속 그 남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표정은 너무나도 평범해 보였지만 나는 그 남자의 눈빛에서 어떤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눈이 너무 깊고 뭔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느낌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왔고 나는 그 사진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 남자가 그 사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 사진을 다시 책장에 넣고 나서도 그 남자의 얼굴과 눈빛은 계속해서 떠올랐다. 시간이 지나도 그 남자의 얼굴은 잊히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고 계속해서 그 남자의 눈빛이 떠올랐다.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 남자는 사진 속에 있었을까? 그는 단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15번째 이야기, 폐교에서의 귀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폐교에 가게 되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가기로 했다. 폐교는 오래된 건물로 벽은 다 곳곳이 부서져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그곳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우리가 교실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감싸기 시작했다. 공기 중에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고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그 순간 뭔가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눈은 너무나도 공허하고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우리는 갑자기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폐교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기이했고 그 여학생의 표정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다. 그 후로 우리는 그곳을 다시는 가보지 않기로 했다.